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공급은 진짜 심각해요. 당장 서울 같은 경우는 2026년도부터 공급 절벽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부터 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빨리 내 집 마련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2026년도부터는 지옥이 열릴 수가 있어요. 상급지 열차 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급지 열차라도 아니면 꼬리칸이라도 일단 열차 출발하니까 뭐라도 잡아 타야 된다. 안 그러면 겨울이 온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또 부동산계 이슈가 있었습니다. 97 대책이라고 하죠. 또 97. 전 그래서 날짜 잘못 봤는가 싶었어요. 이게 97이면 일요일인데? 그러니까요. 내가 날짜 착각한가 싶었는데 97이 맞더라고요. 일요일날. 어제 나온 거죠. 네. 자, 어제 사실 주말에 이렇게 뭔가 발표를 하는 게 흔한 일인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제 또 자료도 준비해 오셔서 여기 있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97 관계부처 합동. 자, 원래 주말에 그렇게 흔한 건가요? 아니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요일에 발표한 적이 있었나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없었어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한 번인가 뭐 일요일에 발표한 게 있긴 있었다라고 해요. 본인도 일요일에 발표해서 기억에 남아서 이제 떠올렸다라고는 하는데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은 처음 봤고요. 그래서 627 대책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기습 발표하면서 맞아요. 바로 내일부터 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한 발 더 나가서 일요일에 발표하고 그 일요일에는 은행도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월요일부터 바로 이제 탁 잡으려고 그렇게 뭐가 나오나 싶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 못 한다면? 97 대책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일요일에 발표했는데 별게 없다? 그래서 진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한 기자님들도 세종시로 끌려가면서 막 입에 막 험한 말들이 막 닿으면서 나를 왜 일요일날 오게 만드냐 뭐 이런 거죠. 주말인데. 그쵸. 그래서 약속 다 캔슬하면서 막 국토부 막 가가지고 이제 얘기 듣고 이제 나중에 통화하다 보니까 소장님 저 이제 세종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아닙니다 하면서 그 밤에 그랬고 저 역시도 일요일에 출근해서 이제 막 대책 막 보고 영상 찍고 당일 저녁에 업로드 하냐고 막 완전 진땀 빼고 그랬는데 사실 오히려 그래서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발표하니까 뭔가 거창이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렇죠.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별게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기자님들 중에선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일요일이냐? 라는 얘기 했었을 때 이 관계부처 합동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기재부 장관이 뭐 아니면 혹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면 뭐 다른 높은 네. 분이나 그날밖에 일정이 안 돼서 이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맞추다 보니까 일요일밖에 안 된다 해서 그날로 했다더라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뭐 사실 나라 일이다 보니까 저 주말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은 야 주말에 했을 정도는 얼마나 강력한 거냐 했는데 일단은 그 안에 엄청난 거는 없다. 그 이야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엠바고가 목요일에 먼저 풀리면서 야 이게 일요일에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초조하게 기다리게 했었지만 사실 뭐 별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았을 때 페이지가 진짜 많아요.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 보면서 이거 다 읽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공급에 대한 사항이 일단은 첫 번째 섹터,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타 규제에 대한 사항들, 뭐 대출 규제 관련된 것도 여기 있었었고, 그리고 부동산 감독원 가칭이긴 하지만 신설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 등등등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좀 떠도는 거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97 대책 계약 대출 못하게 일요일에 발표하고 내용을 보니까 죄다 이제 LH 임대들 나오고 민간 분양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 사실상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뭘까요? 양질의 아파트들, 그리고 청약으로 나오게 또 저렴하게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분양 물량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갖다가 패러디도 나왔었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내실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급 섹터 먼저 보도록 하자면 뭔가 이것저것 많긴 합니다.
근데 항상 모든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맨 앞에 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하면서 LH가 직접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LH가 왜 도대체 직접 시행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보다 앞서서 그전에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게 되면 LH가 이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팔아요. 민간 시행사 혹은 건설사에서 건설사들도 이거 택지 받아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뭔가 다 이제 원래 매각하려고 했었던 용지들도 우리가 매각 안 하고서 LH에서 직접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뉴스 기사 찾아보다 보면 LH 땅 장사 그만해라 하면서 비판한 적이 있었었고 네. 그러면 LH가 직접 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동안 매각 방식보다는 임대 아파트 쪽으로 가겠다라는 내용들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주택 공급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당연한 게 예를 들어서 상기 신도시라고 했었을 때 상기 신도시가 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뭐 3만 세대부터 뭐 무슨 5만 세대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3기 신도시의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택지에서 분양할 거를 우리가 안 팔고 직접 할게. 라는 거죠. 그건 전체 물량 총수는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거죠. 예시 들어보면 우리가 상기 신도시 면면을 보았을 때 사실 초반에는 서울 인근에 좋은 입지들이 많았었거든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뭐 과천은 신도시라고 부르기에는 되게 좀 작았고요. 인천, 계양, 그리고 고양, 창릉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멀리 갑니다. 의왕, 화성,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점점 이제 멀어지니까, 야, 이게 뭐냐라는 말들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맨 처음에 4기 신도시 얘기가 있었었어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에 후보 시절 때 4기 신도시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공약에서 싹 빠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4기 신도시 내용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4기 신도시 발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서울 인근에 지정할 만한 땅들은 다 지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지니까 3기 신도시도 이쯤 되면 너무 먼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기존에 있었던 초기 지역들을 좀 더 고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냥 LH가 물량 더 늘리겠다.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택가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택가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중국산 가져왔는데 국산인 것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택가리를 하는데 이건 마이너스 택가리야. 오히려 민간에서 분양을 하면 네. 사람들이 다들 하이엔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뭐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1군 시공사 브랜드들 원하잖아요. 그런데 1군 시공사 브랜드가 아니라 갑자기 LH 브랜드가 막 달려서 나온다. 휴먼시아, 안단테 이렇게 나온다. 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예상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분명 대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할 거를 알다 보니까 이거 LH에 시행하는 거고 설계라든가 도급은 민간 시공사한테 맡길 거야 라고는 했었지만 이것도 뭐 그렇다 해서 완벽하게 민간 시공사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게 민간에서 한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퀄리티도 높여버리고 커뮤니티도 잘 짓고 뭔가 내장재도 신경 쓰고 할 테지만 LH 물량들이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순살자이 사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그때 막 순살자이 정확하게 이제 검단에서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 사항을 좀 제대로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저 GS 나쁜 놈들 철근을 빼돌리다니 이런 식으로 보는데 GS가 잘못이 없단 건 아니고요. 원죄는 GS한테 있죠. 근데 자세하게 보다 보면 사실 그때 당시 이면에는 LH가 있었습니다. 그게 안단대로 지어지는 거였었어요. 네네. LH 발주 물량이었었고요. 그리고 GS 단독 시공도 아니었고 세 개사가 컨소르에서 들어갔었는데 우리가 나머지 두 개 건설사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관심 없죠. 유명한 데가 GS니까 GS 막 때려버렸던 거고 GS 영업정지 맞았고 그랬었던 상황인데 나중에서 뚜껑 까다 보니까 GS 영업정지 맞았을 때도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 시절에 칼을 빼놀고서 저 GS 다 죽어버려라 하면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GS 다른 현장들을 보니까 철근 적합, 콘크리트 강도 적합 뜬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만 하면
범인은 LH한테 있었었다. 애초에 설계에서부터도 논란이 있었었고요. 근데 발주를 누가 했어요? LH가 발주했고, 설계도 LH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LH 정관에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감리는 놀고 있었나요? 감리도 LH가 했었었죠. 정확히는 LH가 발주한 감리사에서 했었던 건데, 이게 근데 그런 거는 별로 부각이 안 되고, GS가 독박 쓰고, 이제 다 책임지는 식으로 갖다가 엔딩이 났었던 거고, 그 콘크리트 강도 관련해서도 이런 LH가 하는 형장들, 즉 공복 물량들은 그 중소기업 적합 제품들을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콘크리트 납품 업체조차도 그전에도 부적합으로 갖다가 몇 번 적발된 곳이었는데 거기 또 쓰다가 또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환상의 콜라보가 아니라 환장의 콜라보가 완성되면서 LH 사건이 터진 거였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LH 현장들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졌는데 그게 LH가 슈퍼갑이거든요. 단가를 엄청나게 후려쳐요. 그러니까 철근을 빼먹으려고 했다라기보다도 설계부터가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된 거, 그리고 결국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막 빠르게 하다가 이제 사건 사고들이 터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LH가 아무리 민간 건설사한테 발주를 도급을 맡긴다 하더라도 이 LH가 하는 거를 주민들이 일반적인 뭔가 주택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게 원하는 물량이냐 위구심이고, 그렇다면 검단 사태도 좀 엔딩이 좀 되게 이상한 게 그게 안단테 브랜드로 갔었던 거예요. 이제 LH가 자꾸 슈먼쉐 이런 거 안 좋으니까 안단테로 우리 민간 분양 브랜드 하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누가 브랜드 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검단 주민들이 오히려 안단테 말고 우리 GS 자이 브랜드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갔었거든요. 그냥 그거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한 거는 따로 있다더라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었고, 그러면 이것도 아까 택갈이라는 표현까지 해주면서 아니 LH가 직접 물량 늘린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적인 모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주민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게 다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또 전환될 가능성들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대책이 아닌데? 라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 그런데 이제 공급량을 늘리는 사항도 있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 이제 LH 소유의 비주택 용지를 용도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용도 전환을 해가지고 무려 15,000호를 더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비주택 용지라고 하게 되면 상업이랑 공공용지들을 갖다가 전환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뭘까요? 보면 우리가 고향 창릉신도시에 대한 계획도를 보게 되면 내용들이 그러면 이제 업무용지나 상업용지를 줄이고 주거용지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물론 과잉 공급돼 있는 면적들을 갖다가 전환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이걸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발표했었을 때는 자족 기능 늘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맨날 상기 신도시 발표할 때마다 나왔었던 공통적인 비판 중 하나가 또 베드타운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아닙니다. 제2의 판교를 만들 겁니다. 자족 기능 많고요. 일자리 많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기 신도시 용적률을 이제 종상향시키면서 고밀 개발하겠다가 저는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일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늘린다든가 3종을 준주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종상향을 해가지고 세대수를 늘린다. 그게 빽빽하고 이게 퀄리티가 맞냐라는 거는 논외지만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이거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죠. 업무 지역을 빼버리고 주거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거는 사실상 자족 기능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빨리 짓겠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해요. 좀 그동안 인허가 좀 지연됐었던 거 보상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근데 이거는 이미 상기 신도시 발표했었던 게 언제였었냐면 2018년도였거든요. 그때 처음에 6년 만에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6년 만에 입주시키겠다. 지금 벌써 8년 지나갔죠? 이제야 본 청약 들어간 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정식으로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는 곳들. 하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토지 보상 안 끝난 지구들도 꽤 되고요. 토지 보상 시작도 못한 곳도 있어요. 광명, 시흥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생각보다 늦어지는 곳들이 정말 많은데, 또 이제 와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기존 계획보다 늦어진 거는 얘기 안 하고 이거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건지 얘기 관련된 것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 서초 서리풀 같은 경우는 2029년도 착공하겠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서초 서리풀이 얘기 나온 이유는 사실 2024년도에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공급하겠다 했을 때 네. 서초 서리풀지구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서초 서리풀지구 외로 세 군데가 더 있었거든요. 네. 기억나는 데 있으세요? 아니요, 서리풀만 기억나는데. 그 이유가 서리풀 외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또 있긴 합니다. 의왕시에도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위정부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양시의 대곡역세권도 있었었어요. 그런데 해당 지역들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남고 네. 서초 서리풀 2만 세대 이것만 머릿속에 남았었는데 네. 자꾸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할 만한 데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말 많이 나오고 여기도 이제 저 같은 약간 정부의 주택 계획이 제대로 안 갈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야 상기 신도시 보세요. 저 2018년도에 발표한 거, 19년도에 발표된 거 지금 제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서초 서리풀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양질의 지역이지만 여기도 시간 보니까 8년 뒤에나 분양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여기 발표했을 때 언제 뭐라고 얘기했었냐 내용들 보다 보면 2029년도에 첫 분양하고 2031년도에 입주시키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29년도에 착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9년도 착공, 이제 볼드 표시까지 하면서 강조한 게 우리 기존에 있었던 공급들 자꾸 늦어진다니까 이렇게 개선했었고요. 빨리빨리 할 거니까 기존에 발표한 사항들도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뭐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거는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획기적인 공급을 때려놓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진짜 4기 신도시 아니면 뭔가 3기 신도시도 용적률 팍팍 더 줘가지고 고밀계획 확 늘려버리겠습니다. 고양 창릉 38,000세대였었던 거를 5만 세대로 늘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발표하려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것 중에서 서울에는 빈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쭉쭉 넘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공공청사 복합 개발, 학교용지 개발, 철도용 주변 개발. 이거 개발해서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겠지만 개발해서 물량 뭐 몇백 세대 나올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지 면적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세대에서 몇백 세대 정도 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나 좀 짓는 정도로 끝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대규모, 사람들이 보통 단지도 1000세대 넘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물량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런 물량이 있어. 라고 얘기 나온 데가 바로 어디냐? 용산 미군 방한 부지, 그리고 용산 정비창. 뭐 이게 뭐 가능하냐, 서울시랑 협의가 잘 될 것이냐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런 데는 진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수 있고 실제로 진보 인사들 중에서도 예전부터 야 용산에 저 넓은 땅을 공원으로 만드는 게 맞냐, 용산에 임대주택 뭐 짓겠다라고 하면 진짜 용산 5만 세대 공급 이거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었는데 진짜 충격적인 공급을 하려면 그런 공급 발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었을 정도로 뭔가 공급에 대한 사항이 획기적인 게 있을 줄 알았었지만 뚜껑 까고 보니까 뭐가 달라진 거야.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물량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어. 그 뭐 LH 공급하겠대. 그리고 뭔가 물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자족 기능을 위한 상업용지, 업무용지들을 헐어버리고서 주택 공급을 더하겠다. 이러니까 뭐 새로운 게 없네가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9월달 공급 대책이 나올 거는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되는 선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상에서 벗어난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탕 공급 정책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었고 공급에 대해서 획기적인 게 없었다라는 얘기가 우선 첫 번째로 나왔었던 거죠. 안 그래도 저도 다른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 대책 보고 집값은 폭등으로 가는 거다. 이제 열차를 탔다라고 하던데 이제 소장님도 이 대책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요. 이 대책만 보고 났을 때 공급과 관련해서 이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이 대책을 낸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심스러운데 정부가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현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급
는 진짜 심각해요. 당장 서울 같은 경우는 2026년도부터 공급 절벽이 찾아오거든요. 국토교통부는 진짜 대환장의 파티를 일단은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공급 물량 없다 하니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자꾸 민간 전문가들이 2026년도에 공급 물량 없습니다라고 호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있어요 라고 이번 세대 넘어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뚜껑을 까보면 여러분들이 못 건드는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급 물량들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민간 물량들 체크하다 보면 15,000세대 정도로 예상이 돼요. 2026년도에.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 손에 꼽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없단 얘기예요. 막 이제 몇백 세대짜리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면 내년에 서울에 단 한 세대도 입주하지 않는 지자체, 이제 서울 25개구 중에서 한 세대도 입주 안 하는 곳이 거의 10개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들 입주한다 하더라도 몇백 세대밖에 안 되는 곳들이 태반입니다. 이제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공급 절벽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일단 정부의 공급 대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공급 정책 꾸준히 해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발표는 해야겠고, 또 4기 신도시 발표하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뭐 얘기하겠죠. 야, 3기 신도시나 제대로 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4기 신도시는 또 얘기 쏙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조기화 얘기 나왔지만 뭐 민간에서 공급 잘 안 되니까 그럼 LH 직접 해볼까? 뭐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쓸만한 카드가 별게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그냥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급에서 지금 제가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리면, 실제로 주택 착공 급감으로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그럼요. 팩트입니다. 진짜 공급 물량 없고요. 서울을 대표로 해서 그렇지 수도권도 공급 물량들이 빠른 데는 2026년도, 늦어도 2028년도에는 이제 공급 물량들이 확 다 줄어들긴 시작해요. 이제 그나마 물량이 많은 데가 여전히 평택이나 인천이나 파주나 이런 데들은 좀 많긴 한데, 그 김포도 많고요. 근데 이런 데들 제외하고서는 사실 수도권이라고 해도 공급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 서울 해서 그렇지만 경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입지 분석해보면 공급 물량도 이제 줄어드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에서 분양 시장 경쟁률 높지 않아요. 잘 찾아보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질문 주셨었던 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다. 네, 또 이러면 또 김정은 너는 또 맨날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떨어진다고 한 적도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가족들은 부동산 투자를 진짜 많이 하는데 부동산을 판 적이 없습니다. 사모으면 사모았지 판 적이 없는데, 그럼 진짜 떨어질 것 같으면 저희 집부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안 팝니다. 이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상승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보다 보면 장차관 인사들 보았을 때 강남에 재건축들 많이 들고 있던데,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정부 인사들을 보면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보면 저는 말보다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9월 대책이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고, 나중에 뭐 다른 내용들도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일단 공급 자체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내년부터 공급 절벽, 이제 공급 심각합니다라고 하는데 공급 폭탄 얘기까지도 돌았었지만 까보니까 폭탄은 어딨지? 이게 뭐지? 해버리니까 그러면 현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장에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 물량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둘 다인 거예요? 일단은 둘 다라고 보거든요. 공급할 만한 이제 물량, 양으로 갖다가 승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질로도 승부해야 되는데 둘 다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좀 이도저도 아닌 맹탕 대책이 나온 거라고 봤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공급 폭탄 하면서 막 몇만 세대씩 또 쏟아 부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만한 땅도 없습니다. 한번 네이버 지도 보도록 할게요.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여기 뭐야 빈 땅들 있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또 아파트 때려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위성 지도로 바꿔보면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린벨트 푼다라고 했지만 그린벨트 지역들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개발 지역이 없는 건 아닙니다. 농지가 서울에도 아직 있긴 해요. 근데
대규모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뭐 1만 세대, 2만 세대 정도 공급될 만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 하더라도 짜잘하게 뭐 한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공급할 만한 짜잘한 땅들이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있을 수는 있지만 모양도 좀 이상하고 약간 그런 곳들이라서 대규모로 공급할 만한 곳들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런 데들 여기도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세곡동, 내곡동 다 개발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데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뭐 할 만한 데들은 다 쥐퍼먹은 것처럼 했다 보니까 뭐 여기다가 뭐 찔끔도 공급 해봤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도 하고요. 그거 어떻게까지 내려가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분당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동탄까지 중간에 빈택지가 없어요. 그러면 빈택지는 어디까지 가야 나오냐? 더 내려갔을 때 이제는 농지가 나옵니다. 고덕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고덕 주변을 보게 되면 지금 평택 쪽에는 아직도 미분양 넘치거든요. 평택 브레인시티 미분양 할인 분양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농지 많네요. 5만 세대 공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택 미분양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땅도 아니겠죠? 분당 주변 이런 데다 공급해주면 사람들이 원하겠지만 근데 분당 주변엔 빈 땅이 없고 동탄 주변도 뭐 없어요. 다 보면 골프장이 있고 이미 아파트들이 있고 단독주택들이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공급할 만한 땅도 없고요. 땅이 없다. 그러면 또 우리가 쫙 이제 축척 변환해가지고 보게 되면 남쪽으로 원래 부동산 개발의 역사가 경부축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개발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개발 다 됐어. 동쪽으로는 어떨까요? 동쪽은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거 뭐 상식이라면 상식인데 동고서저 지형이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산악 지형이라서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도 우리 지적 편집도 켜보면 뭐 약간 뭐 있을 것 같은 데들은 이미 다 택지지구들 지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빈택지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북쪽으로 가면 어떠냐? 북한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단 산이 많고요. 그나마 뭐 동두천, 뭐 의정부, 양주 이 정도 돼야 있지. 그 외로는 산들 많고 그리고 북한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군사보호시설 많고요. 그리고 상수원들 많죠. 그래서 환경적인 규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디? 남쪽 없어? 동쪽 안 돼? 북쪽도 안 돼? 그럼 서쪽으로 남는데 서쪽도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잊을만 하면 김포공항 이전해라 얘기 나오는 게 김포공항은 이제 고도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농지들이 좀 있고요. 이 농지들도 역시 야금야금 쥐퍼먹었습니다. 계양, 부천, 대장 이런 식으로 있고 마구 개발하고 여기 이제는 진짜 개발 못하는 데들도 짜잘짜잘하게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해왔는데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뭔가 대규모 공급할 만한 데는 없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농지가 어디 있냐? 이제 여기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농지가 남아있긴 해요. 우리가 검단, 한강 이런 데다가 이제 공급해놓고서도 여전히 농지도 있고요. 그러면 아직도 검단에 한강 신도시에 막 분양 엄청나게 싸게 많이 하고 있는 여기도 또 공급하겠다. 그리고 또 일산 집값이 힘을 못 쓰고 있었잖아요. 일산 주변에도 농지 아직 많습니다. 여기가 또 대규모로 막 5만 세대 신도시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산 집값은 쉽지 않겠죠. 해서 우리가 분당이랑 일산이랑 분양할 때는 똑같았었는데 나중에 격차가 막 난 게 강남 접근성도 분명 중요한 요소긴 한데 강남 접근성이라고만 말하면 100%짜리 정답은 아니고요. 주변에 신도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주변에 이미 신도시 지정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풍동, 식사, 원당, 능곡, 또 이제 여기 덕은, 또 향동, 뭐 창릉, 뭐 삼성도 사실 신도시였죠. 지축 죄다 막 때려 넣다 보니까 위로는 운정 신도시 있고 한강 너머에 한강, 뭐 검단 이렇게 막 계속 지어대니까 일산 주변에서 신축 뭐 킨텍스나 그나마 좀 가격 간다 하지만 막 다 힘을 못 쓰는 거죠. 신축 희소성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다 또 때려 넣는다라고 하면 일산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발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표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고로 2026년도 6월 달에는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 주변에다가 또 신도시 때려 넣으면 일산 지방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태위태하지 않을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었다. 우리는 맨날 버린 패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사실
공급 폭탄을 강남에 하고 싶어도 네. 할 데가 없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맨날 얘기 나오는 데가 우리 여기 용산 정비창에 용산 국제 업무지고 여기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다가 여기다가 때려 넣는 거 말고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고요. 여기 때려 넣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기 되게 크네. 네, 크긴 큽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 반환이 100% 완료 안 된 것도 있고요. 여기 오염토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염토 정화 작업 기간도 사실 생각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도 여기다가 때려 넣겠다라고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충격이라고 말할 만큼의 공급 쇼크가 없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태릉 CC 얘기 나온 것도 정작 흐지부지 됐었던 게 이 문재인 정부 때 노원구에 또 때려놓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부터가 내 지역구 절대 안 돼! 하면서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도 사실 지역구 주민들 그 지역구를 케어해야 되는 지자체장이나 시의원, 구의원 아니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벽이 있다라는 게 대규모 공급 물량을 내세우려면 경기도밖에 없는데 또 경기도 공급 폭탄하면 경기도 집값 잡는 거냐? 그래 경기도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공급할 만한 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양시, 또 고양, 또 김포, 파주, 평택 이런 데다가 때려 넣는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싫어할 거잖아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누군지 컬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대책 펼치기 쉽지 않다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서울에다가 공급해야 되는데 근데 서울은 빈택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놓치는 거죠. 양도 놓치고 질도 놓치고. 그래서 소장님은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른다. 안정되게 오르는 건가요?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걸 어떻게 보시는 건가? 일단 서울은 가파르게 오를 것 같습니다. 서울은 가파르게. 왜냐면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쉽지 않다는 걸.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공급량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막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세대, 5만 세대 이러면서 공급 과잉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당시 헬리오시티 1만 세대 입주 폭탄, 서울 집값 박살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았었는데 그때는 공급량이라도 많았으니까 전월세라도 안정됐었는데 문제는 2026년부터 공급 절벽이 이제 다가오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그건 전월세부터 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이 그렇게 내 맘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막판에 빵뚜아네트 얘기하다가 불명예 퇴진했었잖아요. 집이 빵이라면 밤새도록 빵 공장 돌렸을 텐데 근데 하필 집이 빵이 아니래가지고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되게 장기간 봐야 돼요. 진짜 빵에 비유하면 논밭부터 개간을 해야 되는 거고 씨앗을 뿌려야 되고 이제 열심히 쌀 벼농사 지어가지고 나중에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밀가루 갖다가 이제 밀가루 공장에서 먼저 밀가루 나온 다음에 그걸 빵 공장을 보내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메커니즘이 되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이제 벌써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까 이제 공급 대책 발표 중요하긴 한데 이제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판단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 대책 보면서 빠르면 추석 전부터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이게 진짜 사실 이미 627 부동산 대책 나오고서도 강남에선 신고가 연일 뜨고 있고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에서도 신고가들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 자체는 절대적으로는 좀 낮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때 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 그래도 대책 나오는 거 보면서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대책 보니까 별거 없네? 그럼 지금 그냥 사야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추석 전후로 벌써 또 뛰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고 여기서 뭔가 반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토교통부가 신경 쓴 거는 좀 많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으로 공급이 활성화되느냐 이건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그래도 좀 절차 간소화 뭔가 지원 이런 쪽에서 신경 쓴 거는 있다라는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좀 뭔가 긴가민가한 것도 있기는 해요. 우선은 좋은 얘기 먼저 해드리자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련해서 공모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핑미업 하면서 먼저 사람들 뽑아주면 거기서만 진행했었는데 이제 주민의 동의 나오는 데들 순서대로 지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하면 공모에서 떨어지면
다음번 공모를 기다려야 되고, 다다음번 공모를 기다려야 되고, 그럼 공모 지정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추진하면서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준비된 곳들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약간 조금 애매한 게 분당 같은 곳들은 또 물량 너무 초과되면 미적용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분당은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하려고 하잖아요. 분당은 싹 지정해주고 그럴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왜 분당 차별하지 말고 원하는 데도 다 지정해줘라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사업 절차 개선, 이주 관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했었을 때 이제 지정된 곳들 면면으로 갔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원래 하반기에 공모 또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된 곳들 먼저 주민 입안 제한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사항.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빈소법도 뭔가 활성화하고 정비사업 제도 절차 간소화하고 지원도 확대하고 특례 확대하고 인허가도 좀 간소화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해요. 근데 약간 조금 정비사업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냥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우리가 뭐 절차적으로 사업시행과 이후로 관리처분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이제 감정평가하거나 이제 분양신청하던가.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전에 한 번에 하느냐라는 것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동시에 하다 보니까 또 말들도 좀 많긴 해요. 근데 좀 뭔가 절차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근데 일단 빨리 해주겠다는 건 좋긴 하고요. 근데 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있긴 해요. 이건 동시에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감정평가 업체를 갖다가 좀 땡겨서 할 수 있게. 근데 이게 원래 감정평가 하려고 하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니까 이게 기준 자체는 사업시행 인가일로 가는데 감정평가 업체 선정하는 것부터도 시간이 좀 몇 달씩 소요되니까 이게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면 일단은 감정평가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계약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고시가 나면 이 고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진행하라 라고 하는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앞에 뒤에가 상충되지 않나요? 아니 여기는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감정평가 업체는 일단은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난 다음에 감정평가하래. 그럼 이거 뭐 동시에는 누가 하는 거야? 약간 동일한 대책 내에서 동일 페이지인데도 이게 구체적인 안이 떠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거 동시 추진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긴 해요.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으로 있었던 거라서 이게 아마 다 해주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은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용적률 특례 뭐 등등등 얘기들은 쭉 해서 뭐 이것저것 짜잘하게 신경 쓴 것들은 있긴 한데 근데 뭐 학교 용지 뭐 부담금 완화라든가 뭐 등등 뭐 이것저것 있지만 사실 이걸 디테일하게 파괴되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재탕 사항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 페이지 보다 보면 상가 쪼개기 방지안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과거에 발표해서 이 법 개정도 이미 끝났어요. 2024년도에 상가 쪼개기 방지에 대한 부분은 법 개정도 됐었고 해당 사항은 이제 2024년도 1월 30일 이후로 권리 산정 기준에 지정하면 더 이상 상가 쪼개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들어간 거는 이거 모르고 한 건가? 아니면 양 불리려고 한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뭐 이것저것 막 모으다가 드래곤볼 모으듯이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 혹은 이것도 사실 완벽한 방안은 아니에요. 권리 산정 기준을 지정 안 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권리 산정 기준을 지정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 계획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앞단에서 쪼개고 있는 것도 아직도 있는데 그 앞에서 행위 제한을 미리 또 하겠다는 거냐 뭐냐 이거는 국토부가 뭔 생각인지는 제가 이거를 왜 넣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재탕인 게 일단 보여지고요.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024년도 88 대책에서도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들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던 내용들이 이번 97 대책에서도 많이 대거 들어왔는데 이 내용 중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인가 동시에 하겠다라는 내용 또 여기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재탕, 삼탕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도 또 얘기 나온 거 임대주택 매입 가격 현실화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표준건축비를 기본형 건축의 80%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2024년도에 발표됐었던 사항.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저것 많구나 했는데 어깨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있었던 내용 또 넣는 거야? 양 불리는 거야? 라는 얘기 나오고요. 이거 기본형 건축비에서 표준 건축비 이거 얘기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도 사실 원가 인정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분상제 적용되는 이제 기본형 건축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다 적용하는 게 80% 적용하겠다 하는데 이거 아직도 원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문제냐? 주택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해요. 네. 근데 우리가 공사비는 계약 면적 기준으로 가거든요. 대표적으로 계약 면적이 커뮤니티 면적 그리고 지하 주차장 면적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 야 너네는 공사비 다 안 냈으니까 지하 주차장 공사비 안 냈으니까 너네는 주차하지 마. 그러면 언론에서 막 기사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죠. 천민자본주의 뭐 하면서 야 임대주택은 주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얘기 나올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면 주차해야 되는데 국토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 어차피 땅 파는 김에 같이 주차하면 안 됐냐라고 하지만 공사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땅 파는 비용이 더 세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비용 인정 안 해주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 해서 임대주택 한 호실당 마이너스 1억에서 2억이라고 합니다. 그 임대주택이 예를 들어 500세대다. 그건 조합은 마이너스 500억에서 1000억 손실 안고 시작하거든요. 그래 버리면 이거 임대주택 매입 가격이나 현실해줘라 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재탕인데 오히려 이게 사업 속도 개선이 잘 안 될 것 같은 우려점도 있어요. 네. 바로 어떤 사항이냐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다시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시즌 2라고 하는데 도심복합 사업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공공재개발이 처음 등장한 게 2020년도 5.6 부동산 대책 때였었어요. 그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재개발 재건축을 다 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공급이 없다라고 하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래 공공자가 붙으면 허용해 줄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허용해 준 거예요. 5.6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건축 나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LH랑 주민들이랑 네. 같이 시행하는 방식. 그래서 공동시행자 방식을 제가 명명했는데 그렇게 가다가 문제는 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겠다. 우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빵또아네트 얘기 나오고서 불명예 퇴진한 다음에 내가 직접 등판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변창흠 장관이었는데 이 변창흠 장관은 최단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오명으로 또 불명예 퇴진을 했었죠. 이 사람이 꺼낸 게 바로 2021년도 이사 대책인데 이거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80이라고 부르던가 이사 대책 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부르는데 이거는 주민들 조합도 없어요. 조합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LH가 다 해먹습니다. 네. LH가 그냥 다 직접 시행해서 가요. 그래서 직접 시행자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단은 제가 물어볼게요. 민간 재개발을 선호할까요? 공공 재개발을 선호할까요? 민간 아니에요? 민간에 선호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공공 재개발로 할 수밖에 없어. 민간은 나한테 선택지가 없어. 네네. 공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공공 재개발, 즉 LH랑 조합 방식이랑 같이 공동 시행자 방식으로 가는 거랑 이제 LH랑 손잡고 가는 거죠. 그거랑 주민들 너네 빠져 있어. LH가 직접 다 할게. 여기 양자택일이면 또 당연히 뭘... 전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도심복합 사업은 엄청난 반발이 심했었어요. 특히 여기는 현금 청산 논란도 심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용어도 달라요. 여기는 애초에 이제 이거는 사실 상기 신도시 할 때 지정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이 원칙인 거예요. 그 현금 청산 논란이 나왔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 변창흠 장관도 이거 현금 청산 위헌 아닙니까? 하니까 그게 있었죠. 현금 청산이 오히려 원칙이고 현물 보상이 예외입니다. 이라는 식으로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심복합 사업은 반대도 심했었고 실제로 하도 반대가 심한 곳들은 해제도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시즌2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정부 공식 보도자료에서 시즌2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야 이게 시즌2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미 재개발 재건축 지정돼서 가는 곳들은 상관없겠지만 새롭게 우리도 재개발 지정해주세요, 재건축 지정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부가 지정은 해주는데 도심복합 사업으로 지정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야, 용적률 인센티브 그거를 민간에서 다 얻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더불어서 하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 LH와 함께 나눠 가지십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주민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아하면 잘 가겠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면 못 가겠다라는 생각도 좀 우렸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좀 이상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29페이지 보면 세입자 보호 강화라고 하면서 일단은 재개발 위무임대에서 입주 가능한 세입자 확대 사항이 있고
이주자금 지원 대상에서 재건축 세입자도 포함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냥 대충 보면 뭐 좋은 내용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재개발 좀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세입자한테 이사비, 이주비라고 하거든요. 네. 보상을 해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재건축은 세입자 보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건축도 확대하겠대요. 그러면 이 보상을 누가 해주냐? 조합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한테도 이 부담을 부담시키겠다라는 거냐? 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안 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과 같이 이런 주거 이전비 혹은 뭐 영업 보상 이런 거를 적용시키겠다라는 건지는 상세하게는 좀 까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걸 재건축을 확대한다라는 사항은 조금 의문이긴 하고 이게 맞냐 그르냐를 떠나서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또 돌아갈 수 있다. 이건 재건축에 대한 또 다른 규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한 게 입주 가능한 세입자를 확대하겠대요. 그러면 원래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공란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사람들은 이제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근데 뭐 자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입주한 거주자도 허용시켜주겠다 해요. 근데 이건 저는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원칙이 일단 첫 번째 흔들립니다. 원래 항상 보다 보면 기준일 전부터 들어온 사람들만 보호를 해주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3기 신도시 발표를 해서 수용을 하는데 토지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옛날에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막 지작물 조사하기 전에 막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난립하고 묘목을 심고 갑자기 뭐 보니까 인삼을 심어야 보상 금액이 크대 하면서 갑자기 인삼 종자들 막 가져오고 이런 기사들이 시민들 공분을 사잖아요. 근데 그 시민들 공분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보상금 더 해먹으면서 세금을 축내니까 공분을 사는데 이런 거는 공분 안 사나요? 이거는 조합이 보상을 해주니까 뭐 조합 돈은 내 돈 아니니까 세금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넘어가는 건가? 기준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민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구분할 때 인지 부인지를 가지고서 해요. 그러니까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서 하는 건데 근데 이걸 알고 들어간 사람들은 악의인 거죠. 그걸 보상 받을 거를 작정하고서 내가 해먹어야지 하면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준일 이후로 들어간 사람도 보상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공공임대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몸테크 위장 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알박기하고 있다 보면 내놔라 공공임대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야 임대주택 얻기 참 좋지 않습니까? 서울의 양질의 주택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근데 이거를 갖다 해버리면 너도 나도 여기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근데 이게 또 조건도 좀 이상한 게 남으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은 것만. 그런데 임대주택 물량이 무한정이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300세대, 500세대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들을 짓는데 근데 원래는 조건 맞추는 세입자들이 예를 들어 50세대 혹은 100세대다. 그럼 나머지 200세대, 300세대는 어떻게 가느냐?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물량들이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돌아갈 텐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너도 나도 나 여기 쓴 내놔라 공공임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임대주택 물량이 나올 게 없겠죠? 왜냐면 거기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이 다 받아갈 테니까. 오히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500세대인데 임대주택 물량이 300세대야. 200세대들이 나도 내놔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먼저 들어간 세입자들 기준으로 해서 자르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이 그동안은 이제 좀 소득 요건 맞춰가지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고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 누가 빠르게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주택 받아가면 진짜 서민들한테 들어갈 물량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게 도대체 아무리 세입자 보호 좋긴 하지만 이렇게 노리고서 들어간 세입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보상 못 받는다라고 하면 알박기 실패했잖아요. 순순히 나갈까요? 또 내놔 하면서 또 이제 전철연처럼 들어와가지고 보상 나올 때까지 나는 못 나갑니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올 것을 이게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좀 충격적인 사항인데 이게 보다 보면 뭔 내용이 있었냐. 임대주택을 공개 추첨하라고 해요. 공개 추첨하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관리처분 인가 전에 공개 추첨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인가를 불허하겠다. 즉 관리처분 인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애초에 동호수 추첨은 보통 언제 하느냐?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그것도 착공 이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분양 신청 전에 했는데 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들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감정평가 나온 다음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 보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는 거는 평형 신청을 하는 거지. 즉 조합원들이 33평형, 40평형, 25평형을 결정 지은 것 뿐이지 몇 동 몇 호인지는 착공 이후로예요. 왜 그러냐면 실무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착공 전까지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도 이주 철거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 시간 동안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 변경인가 하면서 설계가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동호수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동호수 추첨했는데 내 동호수가 사라졌어. 막 층수가 깎였어. 혹은 늘어났어. 뭐 늘어났으면 늘어난 대로, 야, 저 더 고층 왜 조합원한테 안 줍니까?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일반 분양하기 전에 보통 동호수 추첨을 그때 확정 짓습니다. 네. 그런데 조합원 물량은 일단 모르겠고 일반 분양을 먼저 찍어가겠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서 설계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물리적으로 절차를 알고 하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를 알고 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게 속셈이 결국 뭐냐? 임대주택, 즉 소셜믹스를 하려는 사전 포석이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왜냐면 임대주택이 예전과 다르게 점점점 동호수를 완전히 섞어버려라 라는 얘기를 나오거든요. 요즘에 있죠. 근데 임대주택을 동호수 섞어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좋은 동호수를 먼저 찍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조합원들은 동호수 추첨도 하기 전에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을 하도록 강제하겠다. 그거 안 하면 관리처분 인가도 안 내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임대주택이 먼저 좋은 동호수 찍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슈됐었던 것 중 하나가 잠실주공 5단지 한강뷰 임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야, 임대주택 기존에 있는 거 보니까 왜 자꾸 한강변에는 없어? 한강변에도 넣어라고 했는데, 근데 동호수는 또 임대주택도 섞으래. 그러니까 한강뷰 임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일단은 서울시장님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단 받아들였거든요. 속도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동호수 추첨했더니 임대주택이 먼저 찍어가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나온 데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DHLL이 대치 구마을 재건축에서 이거를 무시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임대주택 섞어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차라리 과태료를 낸다 하더라도 과태료 몇십억 내더라도 우리는 네. 조합원들 먼저 좋은 동호수 가져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 또 안 만들게 하겠다. 조합원들 하기 전에 임대주택 먼저 찍어가겠다. 관리처분 인가 안 내주겠다. 안 하면 인가 불허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정책이에요? 지연시키는 정책이에요? 지연시키는 정책이죠.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합원들이 받아들이면 지연 안 될 겁니다. 계속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안 받아들이고 싶겠죠. 그래도 더불어 살아야죠. 아니, 임대주택 차별하면 안 되죠. 그 공익적인 뜻은 알겠는데,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사익이잖아요. 내 분담금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내 동호수에 따라서 집값이 몇 억씩 달라지는데, 특히 한강뷰라고 하게 되면 5억, 10억씩 달라주는데, 이거를 임대주택한테 줘라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면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지를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네. 압구정, 반포, 잠원, 이촌, 성수 전략정비구역, 또 이제 여의도, 이런 데들이 우리도 한강뷰 임대를 삥 뜯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하는데, 사실 이거 얘기는 서울시에서 먼저 했는데 아예 국토부까지 이제 박수치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안 해주겠다. 네. 이 소셜믹스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진짜 핵심적인 사항들 또 다 빠졌어요. 재건축 초과익 건수제라든지 분양가 네. 상한제라든지 그리고 임대주택 매입금액 현실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나가면서 변죽만 두드리는 거 아니냐 해서 재개발 재건축 진짜 빠르게 갈 것인지,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있긴 해요. 근데 앞에 사족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였었냐면 이제 공공의 이익과 함께하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예요. 야, 그러면 공공과 함께 한다라는 게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공공재건축이라든가 혹은 기부채납, 임대주택 네. 이런 사항 아닐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의 주택 공급 활성화의 길이라는 건 다 알지만 네, 쉽지 않다.
쉽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일까도 잘 생각해보면 좀 의문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주로 재개발, 재건축도 있지만 또 이게 속도가 잘 나지 않을 것이다. 맞나요? 좀 속도 잘 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조합원들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들이면, 아까 얘기했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그래 우리가 받아들이면 가는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속도 내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규제가 존재하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동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으면 정부가 삥을 뜯는데,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률이에요. 뭐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법률. 애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 자체가 재건축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다 보니까 그냥 너네 우리가 이론을 떠나서도 논리가 전혀 안 맞는 법률. 그래서 다 그냥 가져가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 이중과세 문제, 이런 것들을 떠난다 하더라도 애초에 산정 방식 자체도 문제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 또 정상 시장 가격 상승분은 또 빼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과이익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 재건축이 되기 전에는 20억이었다가 재건축 완료되니까 예를 들어 70억이 됐어. 야, 50억 됐잖아. 야, 50억이나 올랐네. 50억이 돼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50억 벌었으면 절반 가까이 삥 뜯으면 25억 내놔.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근데 사실은 강남 주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재건축 전에 20억이었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신축 아파트들도 그냥 강남은 지나고 보니까 다 20억, 30억씩 올랐어. 그럼 우리는 재건축 안 했어도 이미 50억이야. 재건축해서 올라간 거는 20억밖에 안 돼. 그것만. 그 20억에 대해서 초과이익 부담금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산정 방식이 감정평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정평가도 아니고요. 더 심각하게 공시가격으로 가요. 시작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니까 그러면 시작 개시 시점 가격이 20억도 아니고 더 낮게 출발하는 거죠. 10억으로 스타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끝날 때는 공시가 이제 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가니까 이게 감정평가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완성됐었을 때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제 강남 쪽 재건축 좀 죽어봐야겠는데 라고 하면 분담금을 진짜 10억씩 떨굴 수도 있는 거고, 좀 봐주려고 하면 약하게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고무줄 산정 방식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말 큰 문제고, 강남권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뜨릴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슈가 되면 될수록 속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결국 정비사업의 양 바퀴가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재건축 바퀴 떨고 놓고서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좀 의문이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게 강남 쪽이야 분담금 5억 얘기 나오고 10억 얘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강북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거든요. 일단 현재 강북에서는 제초안이 뭐예요?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요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분담금만 5억, 6억씩 내야 되니까 못 가요 이러고 있었는데, 분담금을 낮춰주세요라고 하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얘기들이 나오는데, 분담금을 낮춰줬더니 그러면 분담금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익이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익이 생기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뒤에서 기다리겠죠. 조삼모사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짜 활성화해 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제초안부터 폐지해야 되는데, 우리 진성준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번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단 시행해봐야 됩니다 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요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주를 되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좀 문제인데, 지금 사실 업계에서 제일 심각한 게 포스코 사태예요. 포스코 ENC 대통령이 직접 저기 건설면허 취소해라, 방안을 강구해라 라고 하니까 20몇 년 만에 진짜 건설면허 취소 나오냐 라는 얘기들도 돌았었죠. 근데 지금은 건설면허 취소까지 안 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에요. 왜냐면 포스코가 먼저 이제 인명사고가 났었는데, 사실 삼성물산이랑 포스코는 인명사고가 제일 낮은 축에 속합니다. 더 많은 데들 많아요. 근데 포스코가 일단은 타겟이 됐었고, 그 다음에 눈치 없이 DL건설에서도 사고 내고, 그리고 또 어디서냐, 롯데에서도 최근에 사고 냈죠. GS에서 사고 냈었죠. 또 대우에서도 사고를 내요.
그러면 포스코만 영업정지 혹은 건설면허 취소시키면 왜 쟤네만이라고 할 거잖아요. 여기는 친정권이냐 저긴 반정권이냐에 네. 따라서 편가르기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세트로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10대 건설사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업정지 한다면 영업정지고 일단 건설면허 취소까지 안 갈 거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수주를 하려고 하냐라는 거죠. 이제는 건설사들이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해지다 보니까 신규 수주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뭐 강남권역도 수의 계약으로 하는 사항들이 이제 속속 나타나거든요. 경쟁 입찰이 요즘 잘 안 생겨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진짜 누가 공사를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건설사를 다 죽이면 누가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공사 비용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안전 중요하죠. 제가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안전을 중시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시간과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년 반, 공사기간 30개월 얘기했지만 30개월이 뭐예요? 지금은 3년도 작다라고 하거든요. 4년씩 공사기간 잡아야 된다라는 데를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신규 수주 현장들보다 보면 공사기간 다 늘어나는데 이게 또 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비용 점점점 고비용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보면 진짜 정비 사업은 전 싸고 좋은 거 없다는 얘기합니다. 진짜 비싸고 돈값 하는 데를 가든가 속도 빠른 데를 가는 게 전 정답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직 시공사 선정해야 되는 곳들은 야 이거 우리 메이저 시공사들 들어오는 거 맞아? 그래서 실제로 보다 보면 이제 메이저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나마 포스코 건설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던 시공사였었어요. 막 GS,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들이 있었었죠. 현대. 근데 이런 데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나마 포스코가 우리 할게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스코를 뽑아줬는데 이제 포스코도 지금 신규 수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건설사의 생명부터가 위태위태한데 뭔 수주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롯데가 의외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그동안은 야 이게 막 위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룹사 금융지원 뭐 힘들고 지금 유동성 위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말들이 많았었지만 지금 조합 입장에서는 뽑을 놈이 없어요. 롯데건설이 그나마 제일 높고 뒤로 보니까 효성, 중흥, 호반이 이제 서울 진출하는 곳들도 있고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중흥 호반은 아니지? 그래도 나는 이제 메이저 건설사를 뽑을 거니까 롯데라도 뽑아야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 나온 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박살나는 부분도 앞으로 정비사업 시장이 어려워지는 요건 중 하나이긴 합니다. 지금 안전규제 강화로 공사 기간과 비용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게 공급 차질에 영향을 주면서 서울 아파트 집값의 상승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네요. 뭐 상승의 영향은 여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상승의 영향을 주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 자체가 기존에는 뭐 300, 500 이랬다는 거는 진짜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700이 뭐예요? 800도 없습니다. 다 신규 수준은 900대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거조차도 포스코 사태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일반화될 것 같은데 조합원들 분담 금액 5억, 6억씩 납부하고 7억 납부하는 조합들도 늘고 있고 그러면 이럴 거면 그냥 신축 아파트 사고 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축과 신축의 가격 차가 계속 벌어지는 게 단순히 뭐 얼죽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했는데 사업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럴 거면 신축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물론 뭐라고 말하기 뭐한 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과거와 같이 생명 경시 풍조 빨리빨리 문화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생명 중요하고 안전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비용 구조로 간다. 어쩔 수 없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는 또 이번 97 대책 때 뭐가 나왔어요? 사전 포석? 제 규제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 포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인 규제는 사실 별게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는 LTV 강화 정도만 있었는데요. 뭐였었냐면 기존에 LTV가 규제 지역에 한해서 LTV 50%에서 40% 낮췄어요. 근데 그런 대출이 더 안 나올까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수주가 낮춰졌잖아요. 근데 왜냐면 강남은 이미 LTV 50%도 다 못 받았거든요. 6억이니까. 네, 왜냐면 627 부동산 대책이 워낙 강력하게 나오면서 DSR 3단계도 도입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DSR도 엄청 빡빡해요. 우리가 대출 규제 6억이라고 하지만 6억을
받으려면 연봉이 1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LTV 한도가 나와도 DSR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1번. 그리고 나는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6억 한도는 6억으로 잘랐어. 네. 그러니까 얘기 나왔었던 것 중 하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네. 이제 흙수저 맞벌이 자수성가들은 집 못 사고 그냥 부모가 금수저면 집 살 수 있고 현금 부자들 잔치다 얘기 나왔었던 게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규제 지역에 대해서만 LTV를 줄였어요. 지금 규제 지역은 강남 3구랑 용산구만 있거든요. 근데 강남 3구랑 용산구 집값이 얼만데 LTV 50%도 대출이 안 나왔죠. 지금 강남에 20억짜리 집이 있나요? 나홀로 아파트는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이럽니다. 네. 지금 개포 대치도 40억 다 넘겨버렸고요. 지금 잠실 같은 경우도 잠실주공 5단지는 40억 돌파해버렸고 지금 엘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입주한 지가 꽤 됐는데도 여기가 이제 35억 그리고 이제 잠실 르엘이나 미성크로바 재건축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30평형대가 38억 거래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LTV 50%라고 하면 거의 20억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6억 한도로 잘랐다. 그래서 이거는 1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비규제 지역 LTV 60% 낮췄었으면 좀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이제 숫자 자체는 낮아졌지만 이미 규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향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 아예 없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627 대책 이후로 사람들이 우회해서 갔었던 게 네. 주택 매매 사업자랑 임대 사업자 대출로 많이들 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아예 취급 안 해버리겠다. 네. 대출 막아버리겠다. 즉 우회 대출들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큰가에 보다도 방향성이 좀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이제 전세 대출할 때 한도를 2억으로 일어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전에는 2억도 있고 3억도 있고 했었었는데 하향 평준화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2억 이상은 이제 보증 안 해줄 거야 로 하는 겁니다. 그건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이제 줄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거 자체는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사실 대출 규제가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얘기했던 것 치고는 특히 일요일에 발표한 것 치고는 별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우선은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범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겠다. 이거 얘기는 이미 이재명 후보 시절에 부동산 감독원 신설은 공약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브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국토부 1차관 이상경 가천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전부터 얘기 나왔었던 게 부동산 감독원 설치, 불로소득 방지, 초과이익 환수 관련된 얘기를 항상 얘기하던 사람이거든요. 공공분양 이런 거 좋아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 조금 다시금 보이는 게 있죠? 처벌시키겠다. 그리고 세무조사 막 하겠다. 자금 출처 신고 소명 똑바로 해라. 라는 얘기들을 이제 부동산 감독원 신설 쪽으로 가겠다. 즉, 이번에 뭔가 대놓고 때리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때릴 준비하겠다. 라는 사전포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볼 수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얘기도 이번에 나왔어요. 뭐냐면 정확하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한 건 아니고 네. 지정권자를 확대한 건데 과거에는 동일 시도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시도 경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공공개발사업, 대표로 3기 신도시 이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었던 것을 이제는 누가 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가 성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성행하는 경우도 아니고요.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사전적으로 확대 지정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현재 시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남 3구랑 용산구만 있었는데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확대를 하려 했었을 때 서울시장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지방선거가 2026년도 6월이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재선의 생각이 없으면 확대를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지금도 이번에 확대하고서 오세훈 너 저거 뭐냐 진짜 욕 많이 먹었는데 네. 근데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 같거든요. 재선 생각 없으면 확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확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세훈 너가 안 해? 그럼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사전포석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서울 매수 타이밍 지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 사람들의 상경 투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다 보면 네. 지방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다들 지방 싹 정리하고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옛날보다 많나요? 엄청 늘었습니다. 왜냐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방이 안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뭐 광역시를 다 뛰었죠? 근데 서울과 비교하니까 이건 아니야. 그리고 2022년도 이후로 막 엄청 힘들었는데 네. 강남은 이미 2023년도부터 정고점 회복, 돌파 막 올라갔었죠? 반포 압구정은 정고점을 30억을 돌파해버렸습니다. 마포, 성동구, 강동구도 이제 신축 아파트들 25억 시대에 열렸고요. 네. 그러면 여기도 정고점 대비해서 5억씩 올라가 버렸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광역시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도 미분양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지만 대구 수성구 또 범어 사거리, 내거리인가요? 사거리인가요? 범어내거리. 우리 범어 내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유명한 단지들 있죠. 범어 W라든가 위브더 데니스라든가 이런 데들은 정보점 회복이 아니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방에서 양극화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은 정보점 회복했어? 팔고 서울로 가야겠다. 가만히 있으면 문재인 정부 때가 이제 어게인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서울은 더 뛰겠구나.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강남 상구랑 용산구는 하도 지방 사람들이 상경 투자하니까 이거 지정할 때 이미 서울 전체 매매 거래의 4분의 1, 즉 25%는 지방 사람들이 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 매수하는 거를 차단시켜야겠다라고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거든요. 그럼 이제 지방 사람들이 이거 못 사니까 안 살까요? 딴 데 사겠죠. 마포. 그렇죠.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자 이런 데로 퍼지는 거죠. 네. 나도 강남 가고 싶었었지만 뭐 성동구, 마포구 그래도 뭐 마용성이라는데 특히 지방 사람들이 서울을 더 잘 모르니까 네. 진짜 막 삽니다. 오히려 서울 사람들은 야 지금 25억이래. 마포는 27억도 거래됐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방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오니까 역시 서울 비싸구만. 그래서 또 이 실거주 할 게 아니잖아요. 실거주 하려고 하면 27억이 대출 끼고 이것도 6억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현금 20억 현금 20억을 조달해야 되고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세율 끼고. 지방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사니까 아직 갭 투자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아직 비규제 지역이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실거주 안 해도 된다고요? 전세 끼고 사니까 현금 한 10억 초중반으로도 아직 살 수 있다고요? 그냥 턱턱 사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 규제 지역 확대되면 못 사니까. 이제는 못 사는 거죠. 지금 내가 지방에 집이 있어 서울에 두 번째 주택을 산다 했었을 때 마포구, 성동구는 아직 비규제 지역이니까 취득세가 3.3% 일반 취득세로 가는데 조정 대상 지역 묶이는 순간 8.4%, 세 번째 주택은 12.4% 올리고 또 2년 실거주 안 하면 비과세도 안 돼. 이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되면 애초에 사지도 못해. 지금 사야겠네 하면서 막 사고 지금도 전화 오는 게 대책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대책이 당장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대책 보니까 뭐가 없어. 그리고 또 오히려 체크가 빠른 사람은 이거 본 거죠. 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25개구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묶어버린다? 서울시장이 안 하고 국토장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버리면 이제 인서울을 못하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뭐라 코멘트를? 오세훈 시장은 아니, 아직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건 아닌데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이게 서울 주택공업이 빵 공장인 줄 압니까? 김현미 장관 얘기를 좀 이제 차용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비 사업이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우리 열심히 하는데 금방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정부랑 집권 여당이랑 조금 이제 당이 다르잖아요. 지금 정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잘 안 해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도 내가 그러면 직접 지정하겠다.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겠구나. 이제는 갭 투자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차원적인 거고요. 지금 지방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찬스 지금이 기회라고? 지정되기 전에 빨리 사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벌써 전화 옵니다. 지금이니? 하면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좀 알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97 대책이 이제 일요일에 있었으니까, 일요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혹시 평소보다 상담하시는 그 고객분들이 문의가, 뭔가 매수 문의가 훨씬 더 많이 하루 이틀 만에 느껴졌나요? 아니면 냉랭했어요? 분위기 봐야 되는 건가? 전화 엄청 옵니다. 전화가 기존에 상담하셨던 분들도 소장님이 이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이번 대책에서 기대했었던 것 중 하나가 그래도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가 발표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규제가 저는 옳다라고 보진 않지만 규제가 단기적으로 빵 터지면 당장은 매도자들도 하면서 움찔움찔하면서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좀 규제 나오면 그때 살까가 1번. 혹은 공급 폭탄까지 얘기 나오면서 공급 엄청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좀 기다려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몇 편으로 쪼개져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쭉 연속해서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뭐 별거 없다. 공급 뭐 없다. LH 물량 나오고 공공임대 나올 것 같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재건축 얘기 나올 것 같고 뭔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해 주는 것도 있지만 뭔가 추가 규제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규제도 더 확대하면서 대출 규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 것 같지 않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더 강화할 것 같고 그 뭐가 이제 스트레스 DSR도 더 강화한다던가 무엇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갭 투자도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매수 찬스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금 물건 알아봐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디가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적합한 곳입니까?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그냥 청사진만 그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속도 낸 곳들 소장님 관리처분 인가한 데들 어디죠? 아니면 적어도 사업시 인가 받은 데들은 어디죠? 이런 식으로 찾는 사람들이 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인데도 이렇게 막 전화가 막 오고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지역, 결국 이제 강남, 상구, 용산인데, 많은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도 여기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 집값이 내 집보다 더 오르기 때문인 거잖아요. 강남 집값은 오르는데 내가 산 집은 오르지 않았을 때는 불안감은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빨리 와야 된다는 건가요?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건가요? 극복이라고 말하면 좀 되게 애매한데 극복은 솔직히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드려야 되나? 강남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 아세요? 왜요? 강남에 이 노른자에 있는데 왜?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사람들 다 집값 많이 올라가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개포, 대치 40억 돌파라고 하면 거기가 라고 하겠지만 막상 대치동 사람들, 개포동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대치동 사람들이 더 심각하긴 한데 대치동은 원래부터 좋았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초 반포? 아니 압구정조차도 압구정도 뭐 3, 4년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에서 한 10억 정도 더 보태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억이 뭐야? 한 30억도 안 돼. 40억씩 더 갖다 박아야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40억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그만큼 양도세도 늘었거든요. 팔아도 그러니까 세후 수익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게 뭐지 하는 거고요. 또 반포 사람들조차도 반포도 반포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는 한강변 라인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원베일리 말하는 거겠죠.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가 이제 반포의 신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다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지역을 보게 되면 딱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반포 동이긴 한다 하더라도 한강변 반포냐 아니냐 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나고 있고요. 여기는 특히 다 신축이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 원펜타스, 그리고 지금 여기 분양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반포 DH 클래스트,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오히려 뒤쪽 라인에서도 반포동은 여기 뒤쪽도 반포동이에요. 근데 오히려 잠원동 재건축이 더 비싼 현상들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잠원동이라 하더라도 한강변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반포조차도 한강이냐 아니냐가 약간 1차 라인으로 가는 것 같고 2차 라인이 고터 라인이라고 해요. 고터 라인. 부대장들 반포자이랑 레미안 퍼스티지. 맞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노익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좋아요. 오래됐죠. 학군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터 라인으로가 우리가 그래도 여기가
반포로 보고요. 그래서 반포의 마지노선이 우리 반포자이라고 하는데 반포자이 최근에 정말 이슈됐었는 게 6.27 대책 이후로 84 타입이 50억 실거래가를 찍어버려요. 야, 반포자이 84 50억이라니 하니까 그냥 우리가 원베일리 뭐 60억 70억 할 때는 야, 그래도 저기 뭐 한강뷰겠지라고 하는데 이거 한강뷰도 아니야. 연차도 물론 좋아요. 반포자이가 저 놀러 가봤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동네가. 무슨 마을이야. 한 2,000세대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진짜 대단지고 교통 좋고 그런데 커뮤니티가 있긴 하죠. 1세대 커뮤니티가 약간 좀 약하죠. 요즘 커뮤니티랑은 좀 다르긴 하잖아요. 내부도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또 밀려나가고 또 마지막 세 번째가 행정구역상 반포동이긴 한데 여기 뒤쪽에도 우리도 반포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라인들 같은 경우도 반포거든요. 반포죠. 반포 적혀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가격대가 확 떨어집니다. 아, 이제 이 사각형 여기 한마디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따라서 다 달라요? 네. 여기 사실 차 타고는 뭐 차 안 막히는 기준으로 하면 그냥 2, 3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럼요. 거리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반포 자체도 가격이 예전에는 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당연히 저기가 뭐 비싸긴 했었어도 뭐 여기서 뭐 우리가 뭐 그렇게 꿀리나라는 생각했고 저기 뭐 당연히 반포자이 뭐 다더러 여기는 바로 코앞이잖아요. 근데 가격 차가 확 나버리니까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이 어려운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해서 그런 건데 내 집값이 5억 올랐다 10억 올랐다 좋긴 하지만 남의 집이 20억 뛰고 그러면 또 이제 열받기 시작하죠. 왜냐면 또 이게 내가 갈아타기 안 할 거면 상관없는데 갈아타기 의사가 있다. 그럼 이제 갈아탈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학군지에 있었던 분들이 후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동, 대치 이런 쪽에 있었던 분이 애들 다 대학 보냈어. 대학 보내고 나니까 굳이 목동, 대치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 보니까 반포, 압구정 가격이 확 벌어져. 요즘에는 학군지보다 한강지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강 변인 게 정말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대치동, 개포동 사람들이 잠실 집값에 진짜 민감해요. 왜냐면 잠실은 우리랑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잠실 막 치고 올라오고 있죠.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개포가 40억 시대 됐지만 한때는 잠실이 하면서 30억대 갈 때 개포 대치도 30억일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 비싼 금액이면 개포 대치가 저평가입니다. 지금 개포 대치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포 대치가 다시 쭉 올라갔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이 가격이야. 잠실은 원래 우리랑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강남 상구, 서초, 강남 송파라고 하지만 송파보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송파는 아니지. 여러분 좋은 동네입니다. 진짜 강남은 서초 강남이지라는 생각이 그분들은 있거든요. 물론 잠실은 좀 송파구내에서 따로 취급하긴 하지만 잠실 되게 그래도 육각형이거든요. 살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편의시설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한강변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게 요즘 한강뷰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막 달라지고 있죠. 그래 버리니까 조금 전통적인 입지에서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쭉쭉쭉 규제 지역들 격차 멀어지는 거 보니까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 집값 올라간 것보다도 남의 집값 올라가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지방 사람들도 결국 그거잖아요. 다주택자 때려잡으니까 내가 이것저것 들고 있는데 다 팔아도 강남 한 채 못 사. 근데 나는 다주택자 적폐야. 그럼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한 채 가야 되나?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구조적인 걸 깨야 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를 깨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경 투자 바람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 내에서도 또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 강남구 내에서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건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를 들어 한강변 얘기했지만 사실 옛날에도 여긴 한강변이었을 거잖아요. 한강변 플러스 특히 반포가 압구정을 많이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 라인에 이제 신축이 워낙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한강변과 신축이라는 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 때문에 더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도 있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사실 반포가 절대 무시할 곳이 아닌데 압구정과 비교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압구정에 예전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반포를 엄청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반포 집값 보면서 반포가 저 가격 우리는 압구정인데 이러거든요. 항상 반포 가격을 맨날 쳐다봐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압구정은 압구정 여기죠. 네. 여기
우리가 이제 지도로 오게 되면 압구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 부촌이죠.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압구정은 사실 민영 아파트였죠. 이제 현대 아파트, 한양, 미성 이런 식으로 갔다가 민영으로 갔다가 분양됐었던 것인데 반포는 주공 아파트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공 아파트 출신이 뭐가 중요한가 싶긴 하지만 야 시작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포 가격 보면서 사람들 아직 그 얘기합니다. 반포 저기는 복잡해. 거기는 뭐 교통은 좋긴 한데 우리 압구정이 쾌적하고 조용하고 살기 좋아라는 얘기들을 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전 반포 되게 좋거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포 되게 핫하죠.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신축으로 다 조성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를 해결하려면 한강변 쪽 정비 사업들에서 빨리빨리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런 한강변 쪽은 사업성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갈 거라고 보지만 정부가 발목 잡지 않을까에 대한 게 살짝 우려가 된다 정도.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지금 무주택,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 사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대놓고 얘기할게요. 내 집 마련 안 해도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데가 지방 중소도시야. 저 맨날 우리 분명 댓글 달릴 겁니다. 저 김지가 또 맨날 또 집 사라고 합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되는데 네, 안 사도 돼요. 인구 감소 지역들은 안 사도 됩니다. 해서 최근에 이슈됐었던 것 중 하나가 정부가 인구 소멸 지역들 세컨드 홈 발표했었잖아요. 제발 집 좀 사세요 라고 했는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부 공인 투자 기피 지역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규제 지역들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 토지 거래가 공인 투자 지역. 맞습니다. 정부 공인 투자 지역이다. 제발 좀 사지 마. 너무 올라가니까 이 최근에 장처관들도 다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우리들은 이미 내 집 마련했고 너네들끼리 나눠도 돼 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내 집 마련 별로 급하지 않은 데는 안 사도 돼요. 그리고 서울도 집값 싼 데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지금 엄청 싸요. 서울에서 비싼 건 아파트가 비싼 겁니다. 그러면 결론 나왔죠? 나는 서울에 내 집 마련 아파트를 하고 싶다. 빨리 해라. 신축 당연히 비싸죠? 신축 빨리 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분명 그 얘기 할 겁니다. 아까도 반포 압구정 얘기하고 이러면 거기 돈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라고 할 텐데 저는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근데 돈이 없다라고 해서 다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한 군데만 얘기해 드리자면 싸게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싸게 어디? 노원구 상기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상기 2구역이 지금 진짜 싸거든요. 상기 2구역이 2억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2억에서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가 불암산역. 불암산역이 뭐야?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당곡의 역이었습니다. 과거 4호선 종점이었었는데 하도 당곡에 하니까 이름 바꿔주세요 해서 이제 불암산역으로 이름 바꿨는데 당곡의 역세권이고 여기 원래 관리처분 인가에 가야 됐지만 조합이 뒤엎어져요. 조합이 내분이 생기면서 최근에 조합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사업 속도가 지연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관리처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직 매매 금액 자체가 아직 3억대가 있어. 근데 참고로 여기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업성은 떨어져요. 사업성은 떨어져 분당 금액 6억 정도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분담금 6억이라 하더라도 지금 매매 금액 3억이야. 그러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 10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물론 여기는 딱 지도 보면 어때요? 여기 서울이야 경기도야 쉽죠. 좀 멀어서 싫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돈을 더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 더 쓰면 우리가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내려오면 우리가 성북구의 장인뉴타운 같은 데도 아직 3억, 4억으로 갈 수 있는 데도 있고 청량리에 있는 재개발들도 아직 8억대로 갈 수도 있고 돈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금액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들은 분명 다 존재해요. 내가 눈 감고 귀 닫으면 답이 없는 거고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도 내 예산선에서 최대한 좋은 곳에 가라는 걸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지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상급지를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는 게 나만의 상급지라고 해요. 누군가한테는 마용성이 상급지일 거고, 네. 누군가한테는 서대문구, 동대문구가 상급지일 거고, 누군가한테는 뭐 사람들이 멸칭처럼 노도강, 금관구, 서울의 가장 외곽 라인들이다 라고 해도 그런 데들이 상급지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인서울에 성공한 거잖아요. 어쨌든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다 같은 경기도가 아니거든요. 좋은 네. 경기도 되게 많아요. 내 금액대에서 찾아가는 거고, 우리가 얼죽신 하면서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구축이라 해서 안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축이라도 나는 여기 내 집 마련할 거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꾸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건물에 다 사란 거야?가 되니까 사람들은 보통 썸네일 막 구축 절대 사지 마세요. 신축만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 뽑게 되면 막 댓글로 김재경 너는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맨날 신축만 좋아하고 정비 사업만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막 좀 이상해지는데 구축도 오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올라가도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내가 뭘 살까라는 거는 잘 살펴보라는 얘기합니다. 혹시나 그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여쭤본다면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지금이다. 혹시 왕좌의 게임 보셨나요? 봤죠. 근데 시즌 너무 길어지면서 나중에 안 보게 되더라고. 저는 왕좌의 게임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 진짜? 마지막에 용두사미가 되면서 좀 그렇긴 했는데 저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얘기 나왔던 게 존 스노우가 윈터 이즈 커밍 맨날 이러잖아요. 윈터즈 커밍. 그러니까 그때 맨 처음에는 뭐 맨날 뭐 겨울을 대비하래 할 때만 해도 좀 뭔가 추상적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이게 북벽 너머에서 백귀들이 몰려오거든요. 진짜 겨울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겨울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진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 집 마련하셔야 되고요. 이제 2026년도부터는 지옥이 열릴 수가 있어요.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공급량이 박살나면 전월세 금액부터 올라가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요. 또 다른 비유를 하게 되면 영화 설국열차 보셨나요? 봤죠. D칸부터. 네. 그러면 우리 그거 보면 맨날 영화 봤을 때 꼬리칸 너무 불쌍해. 우리가 상급지 하는 것처럼 우리 상급지를 가야 돼. 상위칸에 가야 돼 라고 하지만 상위칸은 티켓 값이 비싸겠죠. 그럼 중국 칸이라도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양객열차 했던 것처럼 푸른티바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중국 칸이라도 가려면 티켓 값을 빨리빨리 지불하면서 막차 떠나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꼬리칸 사람들이 불쌍한가요? 그래도 탄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유는 그거예요? 빙고. 못한 사람들 더 많다? 이게 꼬리칸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꼬리칸을 안 탔었으면 얼어 죽었던 거고요. 꼬리칸은 사실 영화 보게 되면 무임승차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타면 안 되고 얼어 죽었어야 됐는데 간신히 탄 거고요. 여러분 영화상의 내용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의 상급지 얘기했던 것처럼 상급지 열차 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급지 열차라도 아니면 꼬리칸이라도 일단 열차 출발하니까 뭐라도 잡아 타야 된다. 안 그러면 겨울이 온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지금 여기 서울 지도 보여주셔서 그러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서울의 외곽 구축 아파트랑 경기도의 좀 더 핵심 지역 신축 아파트라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낫나요? 뭐 정확하게 지명을 비교하지 않아서는 답변하기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역시 강남 접근성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사실 경기도라고 하지만 어지간한 서울보다 비싼 데들 많아요. 뭐 과천, 분당, 판교 이런 데들은 뭐 그냥 뭐 어지간한 서울 중급지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들이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런데 왜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면 갈수록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걸로 돌아와서 서울 외곽 구축보다는 저는 경기도 신축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경기도도 워낙 넓어서 지금도 미분양 주체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다 같은 경기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경기도 신축이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도 신축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그러면 9월에서 이제 12월 4개월 남았죠.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만 좀 찝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 이 정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방향이 갈지 모르다 보니까 좀 긴가민가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27 대책 그리고 9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려고 사전 포석을 두는지가 이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향성들 보았었을 때 뭔가 그렇게 획기적인 공급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좀 더 규제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지 규제를 완화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가지고 양극화를 불러왔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재현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서울에서도 상급지 가면 좋겠지만 아까 남한의 상급지 표현해드렸던 네. 것처럼 일단 올라갈 것 같은 곳은 일단 뭐라도 잡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기회는 이미 오고 있는 거고 하반기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일단은 내년 되면 사실 공급 절벽, 이제 전월세 가격 상승, 특히 이번에 97 부동산 대책에서 힌트 나온 것 중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거란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전세 DSR 규제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이 전세 DSR 규제가 단순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들이 이제 소득도 보겠다. 그냥 전세자금 대출 막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임대인의 DSR에 규제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 김 작가님께서 전세를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전세를 10억짜리로 놓고 있어. 그러면 그전에는 전세는 전세고 상관없었지. 그냥 내가 대출 받고 이럴 수 있었었는데 DSR이 이제 내 전체 부채 대비해서 소득 감안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잡아줬었는데 이 부채 계산할 때 뭐야 너 전세 10억 있잖아. 이것도 DSR에 계산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전세를 놓았다? 그럼 대출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전세를 없애야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점점점 전세를 악마화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하고 전세 놓는 임대인들도 규제하고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는 앞으로 2026년부터는 2주택자도 고가 전세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2주택자도 전세 간주임대로 과세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얘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출발했었지만 정확하게 임대차 입법이었었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 청구권제 해가지고 입법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였는데 이게 그동안 유예하다가 2025년도 6월 달에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립니다. 네. 그럼 이거 신고 왜 할까요? 과세 표준 투명하게 해버린 다음에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임대차 시장이 점점 이미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월세 물량이 절반을 넘어갔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전세보다는 월세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월세 비율이 40%까지 그렇죠. 높아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았었을 때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2025년도, 2027년도 그리고 문제는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공급할 만한 데들이 뻔합니다. 그럼 신규 공급이 이제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 입주 물량 없다 보니까 입주장도 없고 네. 그 입주장이 없어지면 전월세 금액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올해 하반기 내년 보지 말고 네.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인터뷰 많이 하고 이거는 판단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전월세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김 작가님께서도 만약에 인터뷰 다양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오면 그 얘기 꼭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월세 금액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대답 잘 못할걸요? 월세 금액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거 비용 계속 커지거든요. 부담되니까. 그러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집을 사는 거 말고는 앞으로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7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6.27 대책, 9.7 대책. 그러네요. 다음도 아마 7일이나 17일이나 27일 셋 중에 하나. 17이 안 나왔어. 아, 그렇군요. 언젠가 17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농담으로 드리는 건데 이 정부가 어쨌든 대책이 지금 2번 나온 거잖아요. 한 번은 어떻게 보면 규제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뭐 공급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를 떠나서 어쨌든 공급에 대한 얘기가 많았던 건데 이거 두 가지를 봤을 때 정부는 요걸 토대로 집값을 잡기를 바라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안전대 상향을 바라는 것 같으세요? 이걸 통해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 같으세요? 뭐 보합 그런 생각을 좀 이 소장님 전문가니까 유추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 정부가 생각했을 때만 원래 집값 잡으려고 한 거는 안 잡히면 또 강력한 거를 또 내밀 수 있지 않나. 3차, 4차, 5차 옛날에 27차까지 갔었나요? 문재인 정부 때였나? 결국에는 나중에 집값이 누적되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 생각인지.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집값 안정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제가 강연회 때 뭔 얘기를 했었냐면 삼연봉을 조심하라는 얘기 했었어요. 삼연봉?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셨죠? 네, 그 세대였죠. 그 세대에서 우리 잊을 수 없는 삼연봉. 이제 임요한과 홍진호가 이제 임직록 하면서 3연속 벙커링을 당하면서 삼연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예, 사람들 얘기 나오죠. 노무현 때 있었었고, 문재인 때 있었었고, 이재명 때 똑같이 3번 당하면 이젠 당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라는 말들도 하는데,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도 2번 실패했는데 3번째 똑같은 그렇죠. 수를 둘까? 라고 했는데 여담인데 홍진호와 직접 만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홍진호 내 집 마련 제가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밥 먹으면서 뭐 얘기했을 때 그냥 그 얘기가 그냥 웃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사담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때 본인도 3번 연속 똑같은 수를 쓸 줄 몰랐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삼연봉의 교훈은 여러분 일단 대비는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대책 또 하면 또 양극화 생긴다라는 거를 저 같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모를까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분들 보면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알면서도 하든가 아니 진심으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하든가 둘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알고 하든가 모르고 하든가 둘 중 하나 외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정책이 되풀이되면 양극화가 또 심해질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이제 다주택자 하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 하면 또 적폐몰이 하면서 두들겨 맞을 수 있거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다라면 우리도 대비는 해야 된다. 보유세 강화 또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똑같은 실수 또 하겠어 하면서 막 지방 투자 막 하고 세컨드홈에 얘기했죠? 지방의 세컨드홈을 막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택수를 늘리는 식인 경우는 현 정부에서 좀 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똘똘한 정책 쪽으로 가길 바라고. 근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 다주택자 규제 푼다? 그럼 그때 가서 지방 주택수 늘려도 돼요. 지방 주택 가격 보면 너무나도 저평가된 데들 많거든요. 왜 이렇게 이 가격이야? 라고 하는 데들도 이 주택수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제 정권 초기잖아요. 그럼 스타크래프트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게임 시작하면 SCV 보냈어야죠. 드론 보내가지고 정찰을 해가지고 얘네가 벙커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잘 보고 그런 다음에 정찰했더니 벙커링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맞춰서 빌드 타면 되는데 이것도 설마 또 그러겠어 하면서 앞마당 빨리 먹었다가 이제 본진 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비는 해야 되고요.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막 주택수 늘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삼연복 대비 한번 하시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모르는 게 일단은 음모론입니다. 다 알면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장관님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유기지 대책 전에 대출 확 땡겨가지고 반포 입성하신 분도 있었었고요. 또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주택 처분령 내렸더니 개포동 재건축 안 팔고 존버했다가 40억 버신 분도 있고요. 역시나 강남 사랑, 용산 사랑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럼 그분들이 똑똑한데 강남 집값 빠질 것 같으면 내 집부터 팔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 또 이거 지방도 똑같습니다. 지방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방에 주소지는 있어야 되는데 내 집은 서울에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 여야 할 거 없이 제가 누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또 이것도 음모론이지만 그럼 왜 자꾸 집값 잡겠다고 하는 거냐? 본인들은 왜 근데 강남 집을 가지고 있느냐? 못 잡을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자꾸 평준화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특목고 보내고 자사고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 강남 집값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정부 인사들도 보면서 안 떨어질 것 같다에 베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데도 왜 자꾸 떨어진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야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표밭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 무주택자들한테 이제 약간 좀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좀 기다려봐. 공공임대 줄 거야. 라고 해야 사람들이 좀 기다리는데 본인들은 공공임대 안 가죠? 그러면 우리가 공공임대가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보다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전 높으신 분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장관과 같은 단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정도로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카메라에 이제 비춰져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어쨌든 인터뷰를 하거나 발표할 때가 많을 텐데 이제 대중들이 이제 보는 장면에서 하는 말과 본인의 행동은 좀 이제 다른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장님은 카메라 꺼져 있을 때나 카메라 켜져 있을 때나 아주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본인의 행동도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지금 방송에서도 투자에서도 함께 베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내 집 마련이든 뭐 월주택 하나 타기든 이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하라 얘기하신 분 얘기도 들어보고 소장님 얘기하신 것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잘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질문은 또 다음번에 소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돈님은 김정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